번 살펴볼 만한 논문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거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논문이 2부에 있는데요. 이정은이 쓴 1980년대 후반 증시 호황기 개미의 탄생과 실현입니다. 네. 뭐 눈물이 날라 그래서. 아이고 참. 네, 1980년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1980년대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키워드 바로 삼저 호황이죠. 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군부 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호황 때문에 시중에 여유 자금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발맞춰서 정부도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이른바 국민주라는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죠. 여기에 이제 주가 상승 국면까지 이제 겹치면서 실로 전국적인 주식 투자 열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주식 투자 열풍이 어느 정도였냐면 각 증권사에서는 뭐 지방 소도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군 단위에까지 점포를 개설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군이라고 하면 뭐 지방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이제 걱정이긴 한데 이 시기에는 증권사 지점이 개설될 정도로 화랑이었다고 합니다. 요걸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1988년에 포항제철의 주식 일부를 국민주의 형식으로 이제 공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우선 배정 청약에는 무려 312만 8천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있었던 한국전력 주식 청약에는 662만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통계를 내보면 상장회사의 총 주주수가 1985년에는 77만 명이었던 게 2년 뒤인 1987년에 300만 명을 돌파했고요. 1988년에는 그게 다시 854만 명이 되고 다시 2년이 지난 1989년에는 19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게 당시 총 인구의 44.9%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시중에 그 개돈이 이제 줄어들었답니다. 개 드는 것보다 증권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 숫자가 좀 어느 정도로 뭐 가늠되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2024년 말 국내 상장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 수가 1,4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더 적었을 텐데 투자자가 더 많았다는 건 뭐 비율로 따지면 더 높았다는 거고 진짜 뭐 전 국민의 뭐 대부분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주식 투자 열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보다 더 거센 열풍이 1980년대 말이었다는 거죠. 전 국민의 개미화인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 소유를 정부가 네. 권장하고 이제 부추기면서 그 다른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 이외의 다른 효과도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건 바로 반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주식 투자 반공이 뭐 어떻게 연결되는가 했는데 여기 이제 읽어보면 이게 전경련 소속의 한 실무자가 했던 회고라고 하는데요. 그 김신조 사건이라고 있죠. 그쵸. 간첩이 와서 뭐 한번 박정희 목 따라 왔수다. 네네 그게 있었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딱 생각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소위 자본시장이 육성이 되어서 주식을 대중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공비가 저기 울산에 나타나가지고 한국 비료에다가 폭탄을 터뜨렸다. 그래서 한국 비료가 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내 재산 날라갔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공이 된다. 이런. 그리고 국민이 주식을 보유하면 소유 주식의 기업체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관심과 성의를 보이게 될 것이며 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데모, 파업, 쿠데타 등 전국과 경제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체의 반기업적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견해가 이제 1980년대에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시각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개인의 보수화를 추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다. 근데 뭐 아예 말 안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쵸. 자산을 갖게 되고 뭐 또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뀔 수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이제 반공의 어떤 그 깃발이 내걸렸다는 것 자체가 뭐 지금 보면은 이때는 심각한 이야기였겠으나 지금 보면 조금 약간의 촌극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더불어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87년 6월 항쟁이나 뭐 이후에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빚어진 뭐 정권의 위기감 같은 것도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어렵게 집권에 성공했던 노태우 정권으로서는 국민주 정책을 통해서 좀 국민들의 지지를 좀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맥락도 여기서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저자는 체제 내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이제 몰려들고 1900만에 이르는 거대한 개미 분단이 만들어진 이때 또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그것이 오죠. 국민주라고 아까 했잖아요. 국민주. 네. 그 국민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궁민주로 빈궁하다 할 때 그 궁. 그렇습니다. 국민주로 전락했다. 1989년 4월 드디어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돌파합니다. 다들 뭐 난리 났겠죠. 막 샴페인 터뜨리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바로 그해 연말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은 하루빨리 주식을 팔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팔 때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싶긴 합니다. 주가지수 평균이 1989년 918.73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점이었던 거죠. 1990년 746.0, 91년 657.98, 92년 585.7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9년 초에 1000을 넘었던 게 한 3년 뒤면 500선까지 떨어진 겁니다. 진짜 반토막이 났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가가 한 2000까지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진 건데요. 1990년발 탤런트 김성원이라는 분이 계셨던 모양이죠. 네. 그 주가 하락에 돈을 잃은 이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노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내가 바보지. 가사가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뭡니까? 풀벌레 소리 슬피 우는데. 참. 그리고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철없이 곤히 잠든 저 아이들 어쩌면 좋아. 30여 년간 일한 퇴직금 그 모두가 어디로 갔나.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게 국민주입니다. 국민주는 얼마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게 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손절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국민주를 보유했던 일반 국민들이 주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증시 화랑 시장에서는 이 증시 거래 수수료가 증권사의 주된 수입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좌들은 주식 하락 국면에서 있는 주식을 다 팔아도 그 융자와 외상을 갚을 수가 없는 이른바 깡통 계좌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좀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깡통 계좌의 경우에는 강제로 보유한 주식을 모두 이제 처분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된 거고 손해가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국민적 대참사가 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깡통 계좌의 뭐 양산
그리고 주식 대폭락에 따르는 국민적 불만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시위를 한다, 뭐 증권사에 불을 지른다, 뭐 온갖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던 모양인데요. 이것의 원인으로 대체 무엇을 좀 지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깡통 계좌의 경우에는 엄청난 거래 수수료 이익을 얻었던 증권사가 좀 단기 투자를 조장하고 심지어는 고객의 동의도 없이 이 거래를 임의로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게다가 주식 물량은 너무 과다하게 시장에 공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화랑인 상황에서 기업과 대주주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시장에 대거 공급하는 방식으로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른바 물타기 혹은 뻥튀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역시도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들을 이른바 체제 내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좀 주식시장으로 많이 끌어들이고자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무분별하게 동원하는 동기가 되었을 거다라고 저자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개미에게 닥쳤던 거대한 시련인데요. 지금도 그렇고 한 1, 2년 전에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련들이요. 그렇죠. 뭐 코로나 직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그랬었고, 뭐 지금이 또 그런 반복의 시작점이냐 하는 이야기도 워낙 많고요. 2025년 11월 말 현재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투자라는 게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 챕터에 그 중산층의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공간의 위계화라는 챕터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식 얘기만 해서 네네. 부동산이 길게는 아니고, 이분은 아까 저희가 처음 방송 이 책 소개 시작하면서 이제 이 책 쓰신 분 소개를 드렸었는데, 송은영이라는 분이고, 아마도 문학 전공자이실 것 같고, 왠지. 네. 챕터의 내용이 이제 소설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박완서 선생의 소설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 대목을 좀 읽어보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책의 소개를 마치면 어떨까. 네. 이게 무거워. 1984년에 40년 됐죠. 지금 41년 전이죠. 그렇죠. 41년 전에 발표한 연작 소설 중에 뭐 서울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주인공들이 부동산 서울에 이제 집 사고 팔고 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걸 목도하다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아마 그린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라는 데 처음 살게 된 거죠, 주인공이. 처음에는 아파트에 적응하지 못해 멀미를 하던 주인공이 1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은 1년 만에 분양가의 배가 된 집을 팔아서 새로 지은 걸 분양가로 살 경우 40평도 넘는 걸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재산을 증식시키기란 얼마나 쉽고도 재미난 일인가. 억대의 부자가 꿈이 아니라 바로 손만 뻗으면 잡히는 현실이었다. 이런 소설의 대목을 가지고 당대의 부동산 현실을 좀 짚었던 그런 얘기가 좀 있고, 또 다른 대목에는 주인공 차문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혼모가 된 상황 때문에 그 주변의 눈총을 피해서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고, 뭐 아이를 돌보면서 일까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는데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간 살던 강남 아파트를 팔고 네. 멀리 떠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동료인 임 선생 펄쩍 뛰면서 아파트 파는 것을 반대한다. 그곳이 금싸라기 땅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다. 강남 얘기입니다. 혼자서 외아들을 키우는 주제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어떡해. 전세를 줘도 얼마든지 딴 동네로 갈 수 있잖아. 두고 봐. 그 정떨어진 집이 해마다 황금알을 낳을 테니 전셋값은 해마다 오르거든. 딴 동네 집값이나 전셋값의 상승률은 파라콘보다 훨씬 둔하니까 잘하면 몇 번 올려받을 전셋값을 보내서 집을 또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차 선생이 장사를 하든 취직을 하든 해서 생활비를 벌 수만 있다면 이게 문제가 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덧들이거나 놓치지만 않으면 차 선생도 부르주아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 두고 봐. 그래서 임 선생은 차문경에게 강남 아파트라는 자산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덕에 문경은
강남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돈으로 강북에 새로 개발된 주택단지의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전세로 얻고도 목돈을 줄 수가 있었다. 그 목돈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도 운영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4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단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왜 박완서 선생의 서울 사람들은 저에게 도달하지 못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까지 네. 장구한 역사를 가진 건데 이게 늘 태재는 안태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도 그런 이제 반대되는 그 박완서 선생 책에 등장하는 그런 등장인물들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쓴 책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 책 소개 끝나고 나서 한번 또 짧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뭐, 일단 이런 정도로 그러면 책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대략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책이랑 좀 같이 견주어 읽을 만한 책 혹시 뭐 추천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저희가 지난 시간 읽었던 시시콜콜 조선 부동산 실록은 아마 이 책의 전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문제의 전사가 시시콜콜 조선 부동산 실록이라면 주식 투자 혹은 증권 거래의 전사라고 할 만한 내용은 로데베이크 페트람이 쓴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라는 책 함께 좀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주식 거래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최초의 주식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내용을 좀 흥미진진하게 다큐멘터리 혹은 드라마 같은 장면 묘사와 함께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주식 거래의 개념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좀 주식 거래라든지 증권 거래 같은 것들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입문서로 좀 권해드릴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읽어볼 만한 게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홍춘욱이 쓴 대한민국 돈의 역사 같은 책도 같이 좀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투자 권한 사회가 좀 처음에 뭐 파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책인데 이제 그 책은 어쨌든 역사학자가 쓴 책은 아니기는 하나 하나의 맥을 가지고 한국 주식, 증권 시장에 대한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거다 보니까 이 책하고 연결해서 읽기가 제 생각에는 가장 그 핏이 잘 맞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특히 대한민국 돈의 역사는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현대 경제사의 입문서로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현명한 투자를 위한 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뭐 교양서로도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자도 뭐 본인의 투자 강좌에서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 오늘 책 투자 권한 사회와 함께 읽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책 투자 권한 사회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뭐랄까 의문이 드는 부분, 뭐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었나? 약간 뭐랄까 이 책에서 투자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 투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약간 좀 글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명휘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는 사실상 이제 투기 거래와 같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 거래에 대해서 뭐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선물 거래가 이런 투자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평가를 보시면 조금 좀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다,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 책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이 투자 권하는 사회라는 그 제목 자체에 녹아있는 뉘앙스 자체도 투자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하긴 했는데 이제 약간 저자들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투기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투기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은 이미지고 맞습니다. 투자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단어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기는 한데 제가 이거
사실 투자 투기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그냥 사전에서 정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매매 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을 쏟는 일을 말한대요. 그냥 뭐 이 사전적 정의만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 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서 사실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또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투기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투자 자체도 뭐 그런 싼것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느껴지고요. 투기로 가면 이제 약간 이분들이 글을 쓰면서 인상을 많이 찌푸리고 있다. 여기 저자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투자 또는 투기에 의해서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많은 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이제 곳곳에서 등장을 하죠. 뭐 예를 들면 1장 같은 경우, 뭐 김승우 교수가 쓴 그 챕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딱히 뭐 눈에 띄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그런 정서가 책에 녹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문장들도 뭐 좀 찾아보면은 꽤 많이 그거 쭉 읽어도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온다고 이제 할 수 있어서 그것 자체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맞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내 안에 쌓인 어떤 재질이나 자질을 가지고 일을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그게 월급이 됐든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벌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돈을 낳는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좀 도덕적이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불로소득이라고들 뭐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불로소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노동 없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뭐 뜻이니까 뭐 그 자체에 가치 평가가 담겨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뭐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돌아봤을 때 거의 뭐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선물이 됐든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애를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 대단한 또 투기꾼이라고 부를 만큼 또 그런 부자들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평가들이 좀 낯설게 들리기는 하는 것 같고요. 이 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약간 책 내용과는 별개로 네.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독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연결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투기꾼, 투자에 대한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책에서 드러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 책을 읽을 독자들, 역사 비평사를 알고 있고 이런 역사책을 읽는 그 교양을 가지신 사람분들은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확신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것도 또 한편에서는 좀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투자를 이야기하는 시대, 누구나 투자를 하고 있는 사회, 대한민국 1,400만이 투자자인 시대에 이 책은 또 어떤 의미로 독자들에게 다가갈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 뭐 아직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책이기는 한데요.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책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또 각자 또 생각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읽은 책 투자 권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